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졌던 폭우 때문에 약 40명이 사망했고 이재민만 10,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돼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쑥대밭이 되고만 폭우 피해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의 한 과수원에 기이한 석상 하나가 있습니다. 비스듬히 서 있는 석상, 놀랍게도 머리가 없는데요. 절에나 있을 법한 석상이 왜 과수원에서 발견된 걸까? 게다가 석상의 머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미스터리 M에서 추적해봅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었습니다. 현장에선 나흘째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물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피해를 복구할 생각에 막막하기만 한데요. 수마가 휩쓸고 간 현장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북 예천의 한 마을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쏟아진 비에 지금은 폐허가 돼버립니다.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멀쩡한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아스팔트도 다 깨져 있고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던 건데요. 아스팔트 도로까지 무너져 내리고 여러 잔해들도 뒤엉켜 있는 모습. 지금 아예 지금 이쪽이 입구 같은데 입구 쪽으로는 아예 지금 들어갈 수도 없게 막혔고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흘러내린 토사가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자,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겨우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자, 이 마을에서만 5가구가 매몰이 됐고 5명의 주민이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처참하네. 지금 실종자가 5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4명이 지금 다 이제 발견이 된 상태라서 예. 한 분 남은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네들이 여기 있는 집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쓸려서 내려온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도 있고 하니까 장비 투입해서 걷어내면서 그래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나서야 수색 작업을 개시할 수 있었는데요. 궤도에 지금 와이어가 걸렸네요. 지금 작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지러운 잔해 때문에 작업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토사가 너무 원치 양이 많아가지고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뻘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또 혹시나 또 작업하다 훼손이 될까 싶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죠 저희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이 지금 다 파손이 됐거든요. 지금 토사에 지금 파묻혀 있네요. 아주. 자, 위쪽에서 산더미에 휩쓸려 약 300m 가까이 쓸려 내려왔다는 차 안에는 급박했던 상황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산사태를 피해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날요 산천이 그리 울었어 산이. 문을 여는 순간에 의해 그래서 탁 쳤나 봐. 이제 한 15년 됐는데 처음이에요 이게. 아이고. 동네에서 분 얘기 들어봐서 한 60년 만에 이런 게 처음 당했다고 하더라고. 자, 지난 6월 말부터 산사태가 발생한 7월 15일까지 예천군 일대에는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물폭탄에 집안이 약해졌고 결국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도 처음 겪었다는 이번 산사태,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예천 지역을 보니까요. 10년 동안에 산 위쪽으로 과수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로도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가서 과수원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산사태가 나면요. 위치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게 쭉 타고 내려오면 눈덩이처럼 내려오니까 더 밑에는 커졌군요. 커지는 겁니다.
자, 처음 겪는 재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 아직 복구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는데요. 저걸 어디 뭐 갖다 뭐 매형 어차피 저걸 뭐 장비나 이런 걸로 다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걱정이에요. 집도 없지, 쌀도 없지,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내 몸 하나뿐이네. 그리고 어디가 살아? 자, 이런 피해는 이곳 경북 예천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11개의 지역에서 낙석과 함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흘러내린 토사가 덮쳐서 그 피해도 더 큰 상황입니다. 전국의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2만 6천여 개소인데 인위적인 개발로 지형이 급변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사각지대도 더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 충북 괴산인데요. 이곳에선 괴산댐이 원류하면서 특히 침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댐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었던 지역인데요. 자, 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 이 피해를 수습하며 한창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꺼내는 것만 지금 이만큼인 거예요? 이거랑 다. 물이 찼었던 자국이 지금 선명하게 남아 있네요. 한 5년, 6년? 그때 저는 이렇게 들을 줄 몰랐어요. 저는 물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자, 침수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댐으로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물이 마당까지 이렇게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댐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가 복받치고 저 음성으로서 내려오는 물도 거기서도 또 다 차오르고 그래가지고 저 위까지 다 피해예요. 자, 이곳 괴산댐은 43년 만에 넘쳤다고 하는데요. 많은 비가 오면 원류를 하기 전 수문을 열어 수위 조절을 해야 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폭우. 또 역대급 재난에 곳곳에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상황인데요. 얼마나 착잡할까요? 자, 인삼밭이었던 이곳은 이렇게 진흙으로 가득 차버린 모습이었고요. 또 밭 한가운데에 가구와 집기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는데요. 앞으로 장마는 어떻게 될 전망일까요? 후반부터는 전국의 장맛비는 일시적으로 소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2일부터는 다시 서쪽으로부터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장맛비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때문에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이 안전 재난 문자에 따라서 빠르게 행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장마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침수된 차량만 995대. 차량 침수로 인한 추정 손해 약 88억 원 이상.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41명에 달합니다. 무섭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좀 불안했어요. 침수 사건이 많고 이제 직접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에선 17대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창문을 열려니까 창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차 안에는 공부하고 유창되고 이제 집으로 올라왔죠. 정말 아무 생각 안 났고 물에 잠겨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무려 14명입니다.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오늘은 주행 중 차량 침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그날. 비 많이 온 게 뉴스에도 계속적으로 보도되던 순간이었고 업무차 어쩔 수 없이 분당 쪽으로 이동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하차도에 진입한 바로 그 순간.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제보자가 지나던 지하차도엔 이미 물이 들어차 있었는데요. 바닥에 실선이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믿었고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겠지 싶어 빠져나왔지만 바깥의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돼 앞으로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 차 자체에 수영장으로 들어간 것처럼 충격이 왔습니다. 안쪽까지 물이 차올랐고요. 그 당시는 머리가 하얗게 됐었죠. 당황스럽죠. 이내 와이퍼까지 멈추더니 시동도 완전히 꺼졌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뒤이어 온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었던 상황. 그야말로 이곳에 꼼짝없이 갇힌 것입니다. 차 뒤쪽이 떠서 물에 뜬 보트처럼 본체가 출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었다가는 터널 안쪽으로 차가 떠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탈출을 했죠. 결국 침수로 인해 폐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로 무서웠었거든요. 일단 낮은 지대는 무조건 비 올 때 피하고 길 양옆에 있는 좀 물들도 예전보다는 더 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또 다른 지도자. 친구 집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이제 안내하는 대로 가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갔던 그곳엔 이미 많은 비가 흘러들어와 있던 상황. 아차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에 불이 많이 튀면서 심하게 물이 올라오길래 아차 싶었는데 이미 본네트 위까지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불과 몇 초 만에 차는 완전히 침수되고 말았는데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겪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침수된 차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 정도가 넘어오게 되면 거의 침수 쪽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반 정도 높이게 되면 여기 물이 들어온다고요. 컴퓨터, 자동차 엔진을 제어하는 컴퓨터가 이 차 바닥 거의 밑에 수준에 있어요. 그 컴퓨터가 작동하면 바로 시동이 꺼지는 거죠. 1단계는 적은 돈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는 전자부품 등을 전부 갈아야 하고 3단계엔 엔진까지 젖어버려 폐차해야 합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오던 퇴근길. 그날 150mm 정도 비가 왔었고 그 전기차다 보니까 좀 더 조심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침수 구간도 아니라 물 웅덩이권이 생각했다는 제보자. 그런데 진입하자마자 도로에 가득 찬 물이 거센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깊게 빠져본 건 처음이라서 빨리 나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후진으로 다행히 빠져나왔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후진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압 때문인지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물에 빠지니까 고장나고 좀 감전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할 수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가 이 장마비, 특히 도로가 잠긴 도로 지나갈 때는 정말 위험하죠. 배터리라든가 컨트롤 박스 높이가 17에서 19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이어의 3분의 1 이상만 물이 들어오더라도 배터리에 물이 잠길 수가 있어요. 잘못할 때는 감전 위험이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은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좀 불안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지만 배터리나 전자장치가 하부에 있어 물의 높이가 3분의 1 이상 차오른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침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차량이 침수된다면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은요? 바퀴 상부까지 물이 차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끄기 직전에 창문을 내려놓고 썬루프가 있다면 썬루프로, 없다면 창문으로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만약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헤드레스트로 창문을 깨거나 안전띠 클립으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네. 잘 기억해둬요. 차량 침수 사고 3만여 건 중 약 93%가 7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침수가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나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침수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도로관리청에게 일부 책임이 주어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 처리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놨거나 선루프가 개방된 경우 또는 운전자의 기책 사유가 고의에 가까운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 소식이 계속되는 만큼 침수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구역은 가능한 우회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이곳은 한 상가 건물의 내부인데요. 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한 가게인데요. 갑자기 떨어지는 빗물에 모두 어쩔 줄 모릅니다. 다급하게 기계부터 덮어보지만 계속 쏟아지는 빗줄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인데요.
급기야 실내에서 우산까지 펼쳐 비를 막아봅니다. 대체 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이쪽으로 계속 쏟아졌어요. 한 30-40분 동안. 소나기보다 더한 비같이 저희 발목까지 차올라서 저희는 그 물배기에서 계속 물을 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퍼붓는 빗물 때문에 영업을 하려던 가게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죠. 급한 마음에 빗자루를 들어보지만 쓸어도 줄어들질 않는데요. 지금 다 젖어가지고 일단은 버릴 건 다 버리고요. 말려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말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피해로 며칠째 영업조차 못하게 된 상황. 아직도 가게 곳곳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작년 여름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던 제보자.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과 보수를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제가 어떻게 언제까지 끝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 해결이나 보상 해주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 이 식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한 침수 피해 모두 제보자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현재 상가 임대차 건물보호법상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건물의 노후화로 된 피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해당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주택이나 소상공 상가는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죠.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돼지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심각하다. 폭우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어요. 물이 너무 깊이 차올랐으니까. 무슨 사람 움직인다 쟤. 아래. 아니 지금 어디 가니? 어디 빨리 빼내야지. 여기는 왜안 빼? 못 빼. 요즘 다 죽잖아. 같은 날 축사도 물에 잠겨서 소구조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총 22수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간신히 숨 마시고 있는 그 수조를 보니까 신속하게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비로 전국 축산 농가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소나 닭, 돼지 등 폐사된 가축만 57만 마리가 넘는 상황. 또 다른 피해도 있었습니다. 논 다 잠겼네. 거기가 다 논밭이거든요, 원래. 근데 다 물이 불어가지고 볏짚단 있잖아요. 그렇게 동그랗게 말려놓은 거 그게 다 둥둥둥 떠다니면서 다리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처음 봤거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비닐하우스까지 물에 잠겼는데요. 하우스 전체가 다 잠겨가지고 지붕까지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잠겼었거든요. 올 1년은 하우스 농사로는 끝났다고 봐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도 모르고 다 막막할 뿐이지. 논밭이 침수되고 과수가 떨어지는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 약 2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 농가 주민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 정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장마,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이번엔 CCTV가 강릉의 한 항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바다엔 뭔가 둥둥 떠 있고 사람들은 아주 놀란 모습인데요. 대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막 동이 트는 새벽, 한적했던 항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죠. 이내 누군가 배를 타고 나가더니 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하는데요. 그날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항구를 다 울릴 정도로 엄청 크게 소리가 났었어요. 갑자기 왕 하면서 풍 하더니 풍성하더라고요. 굉음이라고요? 저기서 그랬어요. 바다에 울려 퍼졌다는 소리의 정체는 뭘까? 항구 한켠에 정차 중인 차 한 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니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죠. 어? 이건 불과 몇 초 만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워낙 큰 소리에 놀라서 달려왔다는 제보자. 무슨 일인지 파악하자마자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 소리가 났어요. 계속. 그리고 앞유리창 와이퍼가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고 구조 요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차 안에 탄 사람이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한 건데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어 제보자는 어선에 있던 구명부환을 가져왔고 다른 남성은 배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서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바다에 뛰어든 제보자. 점점 더 가라앉는 차량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헤엄쳐 다가가는데요. 한 3분의 2 정도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좌석에는 사람이 없었고 혹시나 해서 이제 뒷좌석을 봤더니 익수자분이 뒷좌석으로 이제 피신하고 계셔가지고 더 빨리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차문을 열어서 남성을 구조할 수 있었고 배 위로 끌어올려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는지 배 위에 그대로 누웠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던 상황. 신고를 받은 112 누구가 도착한 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우리 구급대원이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 이거예요. 병원으로 이송한 것밖에 없네요. 저희 구급대원들. 초기에 대응을 잘해주십니다. 그런데 차량이 바다에 돌진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게요. 버튼식이니까 기어가 악셀레더를 막 당연히 밟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상황. 물 깊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 얻은 목숨이니까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꼭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 저 구해주신 분들한테 표현을 못할 만큼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인명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든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작진에게 도착한 의문의 사진 한 장. 과수원 풀숲 사이에서 발견했다는 그것은 사람을 닮은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머리가 없습니다. 저 섬뜩하네요. 밤에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과수원에 떡하니 이것만 하나 있으면 뭔가 무서울 것 같은데. 일부러 사람들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일부러 연출했을 것 같기도 하고. 과수원에 그런 게 있을 일이 없는데 왜 그게 거기죠? 과수원과 어울리지 않는 조각상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곳은 경북 의성. 그것을 발견했다는 제보자와 함께 과수원 깊은 곳까지 가봤는데요. 오래된 돌에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 좀 일반적인 형태하고 좀 많이 틀려가지고 자, 바로 여기입니다. 머리 없는 조각상은 파릇파릇한 주위 풍경과 어울리지 못한 채 과수원 한켠에 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정체는 대체 뭘까? 누가 왜 과수원 한켠에 이런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걸까? 그 실마리는 바로 이 조각상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텐데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무늬가 새겨진 석판 위에 조각된 건 사람의 형상.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 주위가 아카시아 숲이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과수원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게 우연찮게 이게 눈에 띄었어요. 10년 전 과수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석상. 이후 과수원 주인이 돌단을 만들어 그 위에 석상을 세우고 지금까지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지켜보자니 뭔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각상을 살펴보던 제작진에게 포착된 건 석상의 몸에 새겨진 팔과 손의 흔적. 모양새를 보아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같습니다. 목 부분이 좀 잘린 것 같은데 그냥? 머리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조각상의 머리는 이 과수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요. 정체를 밝힐 단서를 찾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니 높이는 1m 50cm,
혹은 1m 10cm로 잘려나간 머리 부위까지 더하면 꽤 큰 조각상인데요. 대체 이것을 만든 목적은 뭘까? 왜 과수원을 지키고 서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게 뭐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위한 어떤 그런 거였는지 석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민불이라는 얘기인데 뭐 벅수라고도 얘기하고. 수호신 역할을 하며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빌었던 장승. 주로 나무를 이용해 만들지만 돌로 만든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각상의 정체는 석장승인 걸까? 석장승이 있다는 인근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수원에서 발견한 석상과 다르게 투박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과수원 조각상은 석장승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 마을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머리 있었거든. 머리가 있었어요? 네, 머리 있었는데 너무 굵어서 이제 머리에 떨어져 있는 거 우리 어른이 싹 올려나가 아주 이렇게 편안한 인상이 됐어요. 과거에는 인자한 표정을 한 얼굴이 분명 석상 근처에 있었다는 건데요. 편안한 표정을 한 얼굴은 불상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도사니까 관계 있겠죠. 아, 어디랑요? 절하고 절에서 그렇다면 이 조각상의 정체는 불상인 걸까? 인근 사찰에서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쪽에 그런 신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왔다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희 신도들한테는 들은 바가 없어요. 글쎄요. 거리상으로는 가깝긴 한데 직접적인 관련성은 잘 모르겠어요. 인근 사찰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이 오묘한 석상의 정체 뭘까요? 그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석공예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요. 불상도 아니고 또 난도 아니고 이런 형태거든요. 부처님을 받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가 무엇과 닮았다고 콕 집어 얘기하기는 애매한 모습이라는 미스터리 석상. 저 미륵불 같은 경우에는 가슴만 이렇게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불상과 닮아있긴 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 역시 존재한다. 부처님 상은 아니고요. 그 밑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걸로 보면 될 거예요. 이 조각상은 부처의 모습을 담은 불상이 아닌 보살의 모습을 담은 보살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확실히 보살상과 더 닮은 듯한 석상. 보다 세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조각상의 정체는 보살상인 걸까요? 이 정도 규모가 있으면은 절이 없으면은 축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각상의 규모로 보아 과거 이곳이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파릇파릇한 수풀로 뒤덮인 이곳에 절이 있었고 이 조각상은 그 절에 귀속된 석상이라는 얘기. 사찰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며 주변을 살피던 전문가는 석상 뒤 돌무더기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네, 기가가 맞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3배를 덮어가지고 구운 거예요.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삼배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기와였습니다. 이거는 연화자대인데 제 생각에는 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석상이 올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화좌대는 나동그라진 상태. 연화좌대도 기와도 모두 이곳이 절터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폐사지 이런 데서 주로 발견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거는 뭐 천년 가까이 됐다고 봐요.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건 통일신라 시대 말기. 그 긴 시간 동안 이 보살상은 이곳을 지키며 어떤 일을 겪어왔던 걸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이건 보살상이고요.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조, 보살, 그리고 서 있는 모습이니까 입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석조, 보살, 입상.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신라 시대 말기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스터리 보살상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경주 감산사의 석조 미륵 보살 입상과 비교해보니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상의 인자한 얼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머리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조선시대는 유교가 숭상되었고 불교를 억압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런 그 유생들에 의해서 파괴된 불교 문화, 불상도 많았습니다.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억불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상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는데요. 과수원의 보살상 역시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 훼손된 것일까요? 보살상의 목 부분을 살피던 전문가의 눈빛 아니라고 인위적으로 말하는데. 자른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하도 세월이 풍화장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들어가니까 그 층이 얇아지니까 그냥 자연으로 떨어진 겁니다. 얼굴이 사라진 건 자연현상이라는 얘기. 잘라졌으면은 뭐 어떤 돌과 돌 그 잘라져 나간 부위가 날카롭게 있는데 그런 게 없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가 또 떨어져 나온 거지. 과거 미스터리엠에서 만난 머리가 인위적으로 잘린 불상의 경우 단면이 매끄럽고 날카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네요. 과수원 조각상은 그 단면이 확실히 다릅니다. 풍화심 시기에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데요. 문화재적 가치는 어떨까요? 이 머리 부분이 없어진 거 말고는 비교적 잘 남아있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불교 미술이 그 변환되는 시기, 그 매너리즘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더 문화재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대 불교 미술의 변천사를 품고 있는 보살상. 더 훼손되기 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서 보호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라든지 유물은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하는데요. 이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지난 2020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화재급 유적 가운데 이미 없어졌거나 곧 사라질 수도 있는 곳이 수도권에만 2,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데요. 네, 우리의 소중한 유산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2mm의 정체입니다. 물리면은 뭐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물리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건 안 돼. 걱정은 되긴 되거든요. 모두가 걱정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2mm짜리 진드기. 지난 12일 건강했던 40대 여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숨졌는데요. 제주도 내 5명 발생했고요. 그 중에 1명이 저희 사망을 했어요. 심층 역학수사는 저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드기에 의해 SFTS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SFTS는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고요. 진드기로 인해서 매개가 되고 사람이나 동물에 붙어서 흡혈을 하고요. 진드기에 감염돼 있었던 SFTS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고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가 사람 몸에 붙어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SFTS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SFTS의 잠복기는 보통 1주에서 한 3주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몸의 전신의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을 좀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 이후에 증상이 이제 진행돼서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뭐 호흡곤란이라든지 간 수치가 막 올라간다든지 또는 의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608명이 감염됐고 그중 103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무려 16.9%에 달합니다. 상당하네요. 살인 바이러스라 불리는 SFTS, 참 진드기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SFTS 환자나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하는 참 진드기. 쉽게 볼 수 있는 걸까요?
풀숲에서 흰천을 휘둘러 봤는데 이렇게 단 몇 번 만에 진드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 참 진드기인 걸까요? 깃발 채취법을 통해 이제 사람 눈으로 확인되는 진드기는 주로 참진드기 종류입니다. 네. SFTS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혹시 진드기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같은 경우로 살짝 드러내듯이 조심스럽게 떼내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야외 활동했고 2, 3주 내에 열이 난다든지 뭐 전신 근육통 발생한다든지 이런 증상, 또 발진 같은 게 나타난다 그러면 찌찌가면이나 SFTS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 진드기를 피하려면 야외 활동할 땐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잔디밭 위에 앉을 땐 돗자리가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벌레 기피제를 수시로 뿌려주는 게 좋은데요. 치료제도 없는 SFTS를 예방하려면 긴 옷, 돗자리, 벌레 기피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슈는 밥 잘 챙겨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란한 칼질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대체 어떤 밥을 잘 챙겨주는 곳일까 싶어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식당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 중이에요. 재료를 다듬는 솜씨가 꽤 고수라는 걸 말해주죠. 그렇게 재료 준비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지금 예약된 손님이 있어가지고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손님이길래 이렇게 문 앞까지 마중 가는 걸까요? 어라? 그런데 여기 헬스장 아닌가요? 여기는 음식 맛집이자 운동 맛집 헬스장입니다. 조리 준비가 한창이던 셰프, 순식간에 베테랑 PT 선생으로 변신합니다. PT쌤이시자 저희 식단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운동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선생님도 식사하시려면 운동하셔야겠는데? 맞아요. 저희는 운동을 해야 밥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PD도 강제 체력 관리에 들어갑니다. 음식 맛집으로 가시죠. 앞치마를 입는 PT 선생, 아니 셰프! 오늘은 약간 고강도 웨이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닭고기와 계란이 들어간 닭고기 계란덮밥. 회원에게 꼭 맞춰 컨설팅한 오늘의 메뉴. 와,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지사님 밥 먹어요? 운동 후 찾아온 꿀맛 같은 시간. 이때를 위해 운동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나요? 식단을 챙겨주니까 오히려 진짜 뭐 체지방률이나 뭐 좀 다이어트에는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음식 할 거 조금 많이 해서 회원님들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차리게 됐어요. 요식업만 3년 반 정도 경력이 있고요. 충분히 맛있게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요리를 해도 되나요? 휴게 음식점을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요리를 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영업 허가를 헬스장과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해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더 맛있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밥 잘 차려주는 특별한 선생님이 또 있는데요. 그분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핫텐루 슬립 드림.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이곳은 경남 양산의 한 공부방인데요.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꼭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게 더 재밌어요. 대체 선생님이 꼭 해준다는 게 뭘까? 궁금증을 가득 안고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응. 맛있는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자. 방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요리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간식을. 학교에 갔다 와서 여기서 공부도 하지만 또 좀 좋은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간식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 만드는 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파게티 토스트인데요. 얘들아 간식 타임이다. 오늘도 아이들의 입맛 적중. 이것 때문에 공부방에 오는 게 훨씬 더 즐거워졌다고요. 선생님이 매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셔서 매일 오고 싶어요. 진심을 담은 듯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자기 꿈을 키우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음식이나 간식을 원 없이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자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해 밥 잘 차려주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예계 스타들도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의 기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가수 임영웅 씨가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한 임영웅 씨는 폭우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는 1억 원과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늘 선행에 앞장서온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우빈, 신민아 커플도 각각 1억 원을 기부하면서 나눔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지난해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펼치고 있죠. 가수 싸이 씨와 이찬원 씨 역시 기부에 동참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셀럽들과 팬들께서는 재난 때마다 가장 먼저 선뜻 지금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 현장을 돌아보면은 복구도 요원하고요. 피해도 너무 큽니다. 모두가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은 재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조금 기부의 손길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임시완, 한효주, 박나래 씨 등 많은 스타들이 계속해서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스타들이 기부한 성금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구호 물품 제공, 주거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온정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유해진 씨가 미녀 배우 김희선 씨와 함께 드디어 첫 코믹 로맨스의 주인공이 됐다고 해 만나봤습니다. 기대돼요. 시청자 여러분, 영화 달짝지근해에서 치호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짝지근해에서 이경희 역할을 맡은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화 달짝지근해는 천재적인 제과연구원 치호가 열정적인 일영을 만나면서 인생의 맛이 버라이어티하게 바뀌는 코믹 로맨스입니다. 귀여워요. 김희선 씨는 이 영화 처음에 캐스팅 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해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팬으로서 일단 혜진 오빠의 멜로가 너무 궁금했고요. 또 혜진 오빠 멜로에 또 상대가 저라는 거에 그냥 당연히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진짜 막 로맨틱한 모습이 어떠실지 너무너무 궁금이 되는데 모를 때가 좋을 거예요.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서로에 대한 호감이 높은 만큼 빨리 친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희선 씨한테 정말로 놀랬던 게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진짜 첫날부터 끝날까지 오히려 그 시간 전에 와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쫙 사라지는 실제 그 일영과 같은. 그래서
참 정말 그래서 즐겁고 너무 행복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이제 캐피탈 씬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근데 촬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자전거를 타고 촬영장에 네, 응원을 와주신 거예요. 와주셔서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개봉 전부터 두 사람의 달달한 로맨스 장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달달함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되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길게 좀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원한 거야. 달짝지근하면서도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또 되게 따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달짝지근에는 차인표 씨, 진선규 씨, 한선아 씨도 함께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해왔고 그랬는데도 아마 이 현장에 정말 세 손가락에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이 좀 아쉽게 정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끝나기 정말 10회차 전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촬영 현장 가는 발걸음도 가볍지 않았을까. 그리고 빨리 가고 싶고 촬영장. 현장에서 집으로? 네,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에 유해진 씨죠. 올여름 두 사람이 선보일 달짝지근한 코믹 로맨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시원한 극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해야 되는 대충 묻어가려고 그러셨다. 안 돼. 저희 영화 보시고 크게 한방 웃으시면서 시원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화 달짝지근의 극장으로 많이 보러 와주세요. 배달 왔어요. 작년 한 해 배달 음식 거래액은 무려 26조 원. 배달 음식을 먹고 배출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1인당 연간 10kg이 넘습니다. 민지 씨도 일회용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건 바로 다회용기. 다회용기로 배달시켜 먹은 음식이에요. 덕분에 환경 걱정도 조금 덜었다고요. 일회용기로 주문해 먹었을 때는 그거를 매일 분리수거장에 내놓기도 너무 힘들고 했는데 그런 게 해결이 돼서 전 좋았습니다. 배달 앱에 접속한 후 다회용기라고 검색하니까 나왔더라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끝. 일회용기 배달과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게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회용기는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해요. 게다가 터치 한 번이면 용기 수거와 반납은 업체가 하죠. 반납 신청이 완료된 다회용기는 아직 세척을 위해서 세척센터로 이동합니다. 세척센터 내부는 무척이나 깔끔한데요. 음식물은 분리수거하고 애벌 세척을 한 뒤 분리, 보온 세척, 살균 소독의 건조까지 총 7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표면 오염도 체크를 진행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기 서비스. 왜 시작했을까요? 배달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회용 식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회용 식기들을 좀 줄이고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0개 지역구에서 시행 중인데요. 3년 내 서울 전역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용기 함께 내볼까요? 이미 있던 땅에 깃발을 꽂은 순간 신대륙이 되었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날 때 새로운 작품이 되었지. 일상의 말들이 놀라운 음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나타도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디에지. 잭시믹스의 경쟁 상대? 能让14亿人都喜欢吗？ 해본 마카로 하자. 이하다からね.
잭스믹스는 한계를 넘어 세계를 넘기 위해 전 세계 80억 명의 당신과 경쟁 중. 잭스믹스. 암 환자는 뭘 먹어야 하지? 암 환자의 영양식. 써치 말고 코치 받자. 캔서 코치. 대한암협회 공동개발, 식약처 기준 충족. 암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 캔서 코치.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핫텐루 슬립 드림.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특히 피해가 컸던 전북, 경북, 충청 지역에 또다시 물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년 장마 기간에 비해서 비의 양도 훨씬 더 많은데요. 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하천변 출입은 되도록 삼가시고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예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찰 때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에 대해 대비 철저히 하시면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